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도시에서의 일상과 에피쿠로스적인 삶의 교차점을 다룹니다. 서울 한복판,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지는 바쁜 직장인 준혁은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며 퇴근하던 중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기 없는 눈, 축 처진 어깨, 그리고 푸석한 피부에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공을 위해 달려온 그의 목표는 오직 많은 돈과 높은 지위였지만 현재의 삶은 그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소파에 기대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연히 인터넷에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이라는 단어에 솔깃했던 그는 자세히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성적이고 절제된 쾌락, 마음의 평온과 고통의 부재, 단순한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에 준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그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매일 아침 침대 옆에 항상 놓여있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분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는 어느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주 토요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벽에 쌓여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으며 준혁은 자극적인 오락보다 지적인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피쿠로스의 철학적 에세이는 그의 삶에 의미 있는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의 주말 루틴은 작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는 한 노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나는 이곳에서 삶의 간단한 쾌락을 즐기고 있다네. 따뜻한 햇살, 새들의 노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 노인의 말에 감명을 받은 준혁은 자연의 소소한 쾌락까지도 만끽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더욱더 현재에 집중하고 날마다 작은 딜레이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준혁의 삶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고 매 순간이 쾌락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세계적인 문화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에피쿠로스적인 삶을 통해 그는 매일매일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상적인 쾌락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 속 작은 변화와 순간 속에 있었고 준혁은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매일의 일상에서 진실한 쾌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큰 변화 없이도 작은 조각마저도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고대의 어느 마을에 스피노자의 철학에 심취한 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자연과의 연결을 탐구하며 신은 곧 자연이다 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다. 루카스는 매일 아침 마을 근처의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곤 했다. 그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 졸졸 흐르는 개울, 그리고 풀숲을 누비는 토끼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루카스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존재, 즉 신성한 실체의 일부로 비춰졌다. 어느 날 루카스는 숲을 산책하다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 듣게 되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을 철저히 파괴한 폭우에 대해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가뭄으로 인해 작물이 말라버렸다며 신을 원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연의 힘에 놀라워하면서도 쉽게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루카스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자연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씀처럼 신은 곧 자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신성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카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어 말했다. 그럼 우리는 이 고통도 신성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우리는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폭우는 우리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가뭄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어린 소년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루카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다가갈 때 마음을 열고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농부는 비가 오는 날에도 철저히 대비하며 가뭄 동안에도 물을 아끼고 나무를 심으며 인내했다.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루카스의 말이 전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자연은 이제 단순한 세계의 무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본질과 이어진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덕분에 마을은 한층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깊은 이해와 조화를 제공했다. 모든 존재가 신성하다는 그 믿음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마을을 신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지설이란 신기한 힘을 가진 독특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누구나 하얀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태어났다. 이 책에는 단 하나의 글자도 써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 책을 가리켜 삶의 책이라고 불렀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책은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모두 이 책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장로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삶은 이 책에 기록된다.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배우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새겨지지. 그러니 신중히 선택하고 부지런히 배워라. 마을 사람 중 한 명, 이름은 톰이었다. 늘 호기심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어렸을 때 톰은 자주 마을을 돌아다니며 나무에 기어오르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부모님은 톰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가르쳤고, 톰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시간에 따라 톰은 청년이 되었고 마을 밖의 세계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삶의 책을 들고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책은 여전히 빈 페이지로 가득 찼고 톰은 흥미로운 모험으로 그것을 가득 채울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닷가였다. 톰은 바닷물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끝없는 넓이에 감탄했고, 그 순간 바람과 파도가 그의 책의 한 페이지를 채웠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그의 책에는 바다의 소리와 새로운 친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음은 웅장한 산맥이었다. 천탑처럼 날카롭게 솟은 산들은 톰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도전을 안겨주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톰은 산을 오르며 힘겹고도 보람찬 일들이 인내심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경험 또한 그의 책에 다른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여행을 하면서 톰은 다양한 문화, 사람들, 생각을 접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그들이 아는 세상의 지식들을 나누었고, 어떤 이들은 냉랭하게 그를 물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톰은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책을 다양한 색채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갔다. 몇 년 후, 톰은 2배로 성장한 모습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삶의 책은 여전히 남은 공간이 있었지만 이미 많은 모험과 지혜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듣고 나서백지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책일지라도 우리의 선택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지를 깨달았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과 톰은 삶의 책이란 단순히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톰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자신이 책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다. 얼마나 멋진 경험을 해서 얼마나 충만한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톰의 모험은 그 작은 마을에 큰 교훈을 주었고, 백지였던 인생의 책은 이제 그들 각자의 손에 들린 곳에 의해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알렌 바디우의 사건론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적한 마을은 언제나 평온하고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규칙화가 습속에서 안락함을 찾았죠. 이곳의 일상은 정해진 패턴을 따랐고 모든 것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마을에 돌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중앙 광장에는 오래된 시계탑이 서 있었는데 그 시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시계가 멈췄습니다. 시계가 멈추자 마을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으며 기존 질서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모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으며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계를 설치하자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시계를 없애고 시간에 얽매이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젊은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탑을 해제하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시계탑 내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죠. 그는 시계의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복잡한 기계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시계탑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모던한 기술을 도입해 시간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에게 너무도 새로운 것이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사건에 충실했고 점차 그의 아이디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마을의 생활 방식에 혁신을 불러왔고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바디우의 이론대로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새로운 진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마을이 주체들은 이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시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사건이 주는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과학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충실함이 사회에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에 충실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